곡선이라는 거 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말이죠. 이제 여기 고기하고 빵이 있었죠. 고기하고 빵을 갖다가 대체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체라는 건 뭐죠? 고기를 줄이고 빵을 하나 더 얻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대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참 한계라는 거 좋아하죠. 네. 여기 나오는 한계라는 용어는 역시나 이때까지 계속 얘기하던 거랑 같은 의미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빵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고기가 몇 단위가 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한계 대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원래 고기가 엄청 많은 상황이었어요. 빵은 굉장히 적었죠. 이런 상황에서 빵을 한 단위 더 늘린다?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 빵이 엄청 많은데 고기는 조금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빵을 하나 더 늘리는 거 하고, 어떨 때 고기를 더 많이 주겠습니까? 자기가 혼자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 지금 고기 엄청 많아, 남아돌아. 그럴 때랑, 고기가 너무너무 없어, 이거 한 점밖에 없는데 이걸 굳이 빵을 더 얻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이쪽에 가면.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걸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한계 대체율 105페이지 아래쪽 부분에 보면요. 거기 2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2점은 필요 없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쟀을 때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다음 문장. 두 상품이 어떤 특정한 비율로 대체되어도 소비자의 효용에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뜻에서 한계 대체율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요 곡선에 있는 요 하나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점에 접선이다. 딱 접선 그어놓고, 그러면 빵 1kg 늘릴 때 고기는 한 2kg 정도 희생 가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계 대체율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 어차피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정의된 대체할 수 있는 비율, 요걸 갖다 한계 대체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106페이지를 보세요. 10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죠. 이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책이랑 아이스크림 이렇게 두 가지 재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이 엄청 많은 이 지점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책은 엄청 많고 아이스크림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얻는다? 그러면 책을 좋아, 한 2권 정도는 희생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G점까지 내려옵니다. G점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는 책도 별로 없는데 아이스크림이 이미 꽤 많은데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책을 한 권 희생해서 적어도 아이스크림 한 3통 정도 줘야 내가 책 한 권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기울기가 확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글씨가 써 있어요. 한계 대체율. 두 상품이 어떤 특정한 비율로 대체되면 소비자 효용에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즉 무슨 얘기냐? 무차별 곡선 상에서 이 하나의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 그때 효용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때 그 바뀌는 비율, 교환할 수 있는 비율, 그걸 갖다가 한계 대체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비율은 무차별 곡선이 한 점에서 잰 기울기의 절대값과 그 크기가 같다.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을 하니까 결국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도 같이, 대체율도 같이 체감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왜냐? 고기 너무 많고 빵 너무 적고 그런 상황일 때 당연히 고기의 한계 효용이 작고, 그 다음에 빵의 한계 효용은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왜 무차별 곡선을 배우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단원이 소비자의 선택을 설명을 하려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효용을 최대한 많이 얻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소비자의 바라는 바다 보니까 일단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107페이지 특수한 경우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재 하면서 이렇게 상품들의 종류를 갖다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봤었죠. 분류를 해봤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대체재, 보완재라는 말 기억납니까? 자, 대체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 이제 상대를 바꿔서 상대 대신에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대체재가 될 수 있겠죠. 콜라 없으면 사이다 먹고 사이다 없으면 콜라 먹는 그런 관계를 대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한 대체재라면 사실 그런 거 찾기 힘들긴 합니다만, 완전한 대체재, 즉 콜라 하나
포기하는 대신 사이다 하나 준다 그러면 오케이 상관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정말 비슷한 제품이라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생기느냐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왜? 합해서 일정한 숫자기만 하면 효용이 달라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콜라 5개 그리고 사이다 5개 있는 거랑 콜라 10개 사이다 하나도 없는 거랑 똑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완전 대체제의 무차별 곡선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보완제의 완전 보완제의 무차별 곡선도 하나 구할 수 있는데요. 완전 보완제의 예로는 보통 이제 신발이나 이런 걸 들어요. 왜냐하면 신발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한쪽만 가지고는 아무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신발 중에서도 오른발, 왼발 신발을 2개를 완전 보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그 중에서 둘 중에서 오른쪽이랑 왼쪽 중에서 왼쪽 거 하나, 왼쪽 거 2개, 왼쪽 거 3개 이런 식으로 왼쪽 것만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효용이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을까요? 왼쪽은 하나도 왼쪽만 늘어난다 그랬네. 왼쪽만 늘어나고 오른쪽은 하나도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기게 되느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왼발이 한 켤레, 2켤레, 3켤레, 4켤레, 5켤레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얘네들이 한 켤레가 있는 이상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요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른쪽이 일단 하나밖에 없으면 왼쪽이 1개든 5개든 효용이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왼쪽이 하나밖에 없으면 오른쪽이 1개든 100개든 효용이 똑같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완전 보완제도 무차별 곡선이 좀 독특하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게 무차별 곡선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4번째쯤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무슨 예외냐 하면은 하나가 지금 여기서 있는 고기와 빵 같은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고기랑 쓰레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상 재화인데 하나는 싫어하는 가지시면 가질수록 더 효용이 떨어지는 그런 재화인 경우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재화라고 얘기를 해요. 비재화. 재화가 아니다는 뜻이죠.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쓰레기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 껴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저런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일단 뭐 하나는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다면 당연히 X축은 뭐가 되느냐? 재화. 나한테 가치가 있는 녀석들. 그리고 여기는 비재화. 쓰레기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쓰레기 같은 애들. 자, 용어가 좀 거칠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요거랑 요 안쪽에 있는 녀석이랑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랑 효용이 어느 게 더 클까요? 그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효용이. 자, 1번, 2번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요 곡선 하나마다 나타내는 효용 수준은 1개씩이 되는데 어느 게 더 큰지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비교하면 되느냐? 여기 있는 한 점을 딱 잡아요. 그리고 뭐 같은 높이로 해가지고 한 점을 딱 잡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2점을 비교를 하게 되면 얘는 지금 비재화가 뭐 한 100 정도 둘 다 100씩 있어요. 그런데 재화를 얘는 뭐 한 10밖에 없고 얘는 뭐 150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연히 누가 더 효용이 높겠어요. 재화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게 많을수록 좋으니까 당연히 이쪽 2번에서 1번으로 갈수록 효용이 높아지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거기 107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보시면 효용 증가하는 방향까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효용이 높을지. 자, 요거는 사실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반 했어요. 반 했고 이제 나머지 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효용을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내가 뭐 돈이 무한히 많다면야 그냥 뭐 물건 잔뜩 다 사면 돼요. 다 사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바로 예산선입니다. 예산선. 예산이라고 하는 건 뭐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가계 예산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예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영어로는 버젯.
버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이라고 했으니까 버짓 라인 이렇게 되겠죠. 이 선은 말 그대로 이제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느냐? 아까 무차별 곡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재화가 나와요. 빵과 고기. 당연히 그래프에서 일단 축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잘 봐야 돼요. 지금 소비자의 선택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재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재화. 왜? 세 가지, 네 가지, 일상생활에서는 천 가지, 수천 가지 재화가 있는데요. 그거 다 분석하려면 제대로 분석이 안 되니까 일단 단순하게 두 가지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을 건데 어떻게 긋느냐? 내가 쓸 수 있는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다 털어가지고 고기만 산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 살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딱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빵도 비교하기 좋게 10kg라고 하죠. 아까 30kg라 했는데, 자, 내가 돈을 다 털어가지고 고기만 사면 10kg 살 수 있고 빵만 사면 10kg 살 수 있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데 뭐 갑자기 내가 빵을 5kg로 줄였어. 그러면 갑자기 막 빵이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예산선이라고 하는 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아마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빵을 5kg 사면 내가 똑같은 돈으로 고기를 5kg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실제로 예산 제약이에요. 이걸 넘어가게 내가 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있는 점은 선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 라인을 넘어가는 부분은 불가능 영역, 요 안에 부분이 실현 가능한 영역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산선이에요. 예산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예산선 자체가 변하는 경우가 뭔지 그거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예산선, 요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게 변하는 것은 보통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냐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고기값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똑같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다 써가지고 살 수 있는 고기 양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고기값이 올라가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까 있었던 점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쭉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 안쪽으로, 어떤 특정한 재화의 가격이 내려갔을 경우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물론 여기 빵이 10kg가 된다는 건 그대로예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책에는 조금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는 이제 빵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뭐 빵만 상승하는 거 아니라 고기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그러니까 한 가지 재화의 가격이 변할 경우, 그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벌던 돈이 1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예산선 자체가 바깥으로 크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축을 조금 더 있다고 쳐보고 이렇게 기울기는 유지한 채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득이 늘어날 경우. 자, 그렇게 두 가지 일단 예산선이 바뀔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선 얘기는 왜 했느냐? 결국 진짜로 소비자가 어디서 선택하는지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자, 최적 선택 파트입니다. 112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산선이랑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차별 곡선 이 두 가지를 한 평면에다 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하얀 선이 실제 예산선이에요. 헷갈리니까 파란 선은 지우죠. 자, 이렇게 하얀 선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갖는 무차별 곡선을 갖다가 열심히 그려봤더니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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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유독 여기서 굉장히 정성 들여서 그렸죠? 왜 그랬을까요? 접점. 여기서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그때의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은 당연히 바깥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더 큰 거니까 내가 주어져 있는 이 예산 하에서 가장 큰 효용을 얻으려면 딱 요 한 점에서 접하는 무차별 곡선에 닿는 그 점에서 소비를 해야 가장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그림이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라고 해서 예산선 하나 그어져 있어요. 예산선 하나 실선으로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곡선으로 3개가 그려져 있는데 그 3개가 전부 무차별 곡선인 거죠. 그 무차별 곡선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녀석은 사실은 A라는 점을 선택을 할 수 있겠으나 이 A점에서 얻는 효용보다는 사실 그 오른쪽에 있는 E점에서 얻는 효용이라고 하는 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차별 곡선은 더 바깥쪽에 있는 녀석의 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A점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E점에서 선택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나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아까 요 녀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게 뭐라 그랬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기울기. 여기 비슷한 뭐 하나 써 있는데, 자, 둘 중에 하나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라 그랬었죠? 요 두 개 중에 하나. 한계 대체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계 대체율. 요게 사실은 한계 대체율이고요. 그거랑 지금 여기서 접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하고 무엇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접점이라고 하는 게. 수학 잘하면 여기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자, 얘 곡선이랑 직선이랑 접하는 점이면 두 점에서의 그 기울기가 같으면 돼요. 기울기가 같으면 되고, 일단 아까 얘기했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한계 대체율.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산선의 기울기. 예산선의 기울기가 뭘까요? 바로 두 재화의 가격 비율입니다. 가격 비율에 따라서 이 기울기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서는 거의 1대1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그런 그래프가 된 거고, 이 가격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고기가 빵에 비해서 10배 더 비싸다 이런 식이었으면 아마도 이렇게 누워있는 그래프가 나왔었겠죠. 그래서 요거는 두 재화의 가격 비율, 화의 가격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113페이지 나오는 식이 나옵니다. 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계 대체율이라는 녀석이랑 두 재화의 가격 비율이 같은 점에서 소비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건데, 그걸 갖다가 요거 약자를 조금 써보면요, 한계 대체율이라는 걸 갖다가 영어로 표현하면 한계라고 했으니까 마지날이겠죠? 그 다음에 rate of substitution 이라고 해서 MR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날 rate of substitution, 바꾸는 거, 대체하는 그건데, 사실 얘가 어떤 값을 갖게 되느냐 하면요,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는 거, 얘네 둘이 결국 뭘 의미를 하게 되냐, 요 x제하고 y제하고 두 재화의 한계 효용의 비율,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mu, 뭐 거기 식은 나와 있습니다. mu y분의 mu x. mu는 뭐냐? 마지널 유틸리티, 즉 한계 효용이란 뜻이에요. y제 한 단위의 한계 효용 분의 x제 한 단위의 한계 효용,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느 점이라고 할까요? 요쪽쯤 해가지고 고기하고 빵인데, 지금 빵이 x고 고기가 y예요. 그러면 고기 한 단위의 효용이, 고기 한 단위를 내가 얻음으로써 어느 효용이 100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빵 한 단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에서 한 단위를 더 추가로 소비할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빵이 50이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mu 고기, mu 빵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150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얻을 수 있는 효용이 100이랑 50이라면 딱 어느 정도까지 소비를 하는 게 적절하느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재화의 가격 비율이 얼마일 때까지면 되느냐? 가격, 고기가 밑에 있군요. 고기, 그리고 가격, 빵,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 얻을 수 있는 게 효용이 2배예요, 고기가. 그러면 내가 딱 어디까지 소비를 하는 게 딱 좋냐면요, 고기의 가격이 빵의 가격의 딱 절반이죠. 요것도 100분의 50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원래 먼저 주어지는 거는 이 가격 비율이 먼저 주어져요. 시장에서 빵 한 단위 가격이랑 고기 한 단위 가격, 이런 건 딱딱 이렇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숫자로 나오죠. 그리고 사실 요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숫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숫자인데, 요걸 갖다가 결정하는 비율을 갖다 어디다 맞추느냐? 가격. 즉, 빵이 고기보다 2배 비싸? 그래? 그러면 내가 빵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보다 고기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2배가 되는 데까지 소비를 하면 딱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값이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이 값은 계속 변해요. 이 값은 정해져 있는 거고, 시장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기하고 빵의 가격 비율은 2대1. 그래, 고기가 2배 비싸지. 그러면 내가 이 똑같은 한 단위를 소비할 때 고기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빵보다 2배가 되는 점까지 소비하면 딱 맞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기를 너무 조금 소비하면 고기를 너무 조금 소비를 하게 되면은 MUY라고 하는 게 숫자가 더 커져요. 왜? 조금밖에 소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단위만 더 먹어도 만족감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200, 300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대신에 빵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건 50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가격 비율이 2대 1인 이런 상황에서는 뭐를 더 소비를 하는 게 낫겠어요? 고기를 더 소비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결정이 돼 있고 가격 비율이라고 하는 거 예산선의 기울기가 먼저 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딱 맞는 한계 대체율을 가질 때까지 그때까지 소비점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과정이 사실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먼저 애초에 예산선이라는 녀석이 있었고 거기에 딱 맞는 무차별 곡선을 찾는다라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식을 갖다 이제 완성은 좀 시키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방금 얘기한 한계 대체율이라는 녀석이랑 그다음에 시장의 가격 비율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소비가 일어난다. 그거를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어요. MRS라고 하는 것은 Marginal Utility of Y, 그다음에 Marginal Utility of X. 요거 하고 그다음에 뭐가 같아지는 PY분의 PX. 시장의 YJ 가격분의 시장의 XJ 가격. 요 비율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소비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수업의 사실은 결론이에요. 소비자는 어디서 선택하는가? 아하, 시장의 가격 비율이 딱 결정이 돼 있으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한계 효용이 딱 그 비율이 되는 데까지 소비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묶음으로 딱 선택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바꿀 수 있냐? 얘네 둘이 이렇게 좀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PX분의 MU X는 PY분의 MUY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의미가 선명해지죠. 내가 XJ 하나를 얻음으로써 100이라는 만족감을 얻는데 거기다가 지불하는 비용이 10이다. 그러면 비용 1당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 10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PX가 10이고 그다음에 MUX가 100인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나는 1원을 써가지고는 10이라는 만족감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YJ를 소비하면서도 똑같은 그 정도 비율은 되어야 내가 효율적인 소비를 하는 거고 어느 한쪽이 숫자가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숫자가 더 큰 쪽에 물건을 더 많이 사주면 내 효용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 두 재화가 이 비율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소비하는 묶음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해가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까지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시면 사실 이 식은 먼저 이해가 먼저예요. 이해가 내가 1원 써가지고 만족을 얻는 게 10이요? 그럼 너도 내가 네 가격이 20원이야? 그럼 난 200원의 만족을 얻는 데까지 소비를 할 테야. 요 두 개가 10인데 요 10이 어느 한쪽이 막 20이고 어느 한쪽이 10이다. 이런 식이 되면 당연히 20인 녀석. 요거는 가격당 얻는 만족감이 더 큰 거잖아요. XJ를 더 많이 소비를 하고 YJ 소비를 줄이면 내 총효용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아질 때까지 그렇게 소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놨고. 자, 이제 뒤쪽에 나오는 거는 조금 이제 곁다리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수업에서. 자, 그 다음에 소득의 변화와 최적 선택이라고 해서 아까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예산선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쭉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차별 곡선이 쭉쭉쭉쭉쭉 계속 바깥으로 계속 있을 테니까 역시나 여기서도 이 딱 접하는 녀석의 점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렇게 돼서 114페이지를 보시면 소득 증가의 효과라고 해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XJ랑 YJ 둘 다 이렇게 소비량을 늘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XJ하고 YJ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뒤에 가서 오늘 중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그래프 밑에도 조금 어느 정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부터 시작해서 보이십니까? 그래프 밑에 있는 문구. 그런데 이 그림은
아이스크림과 채, 지금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소비량이 모두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정상재만 있다 그랬나요?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정상재 말고 다른 녀석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열등재, 뭐 깊은재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도 열등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아이스크림이 열등재라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의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줄어든다. 뭐죠? 열등제라는 것 정의 자체가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도 갈 수 있냐?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을 때 열등제는 소비가 줄어들고 정상제만 소비가 확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사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와 최적 선택. 가격의 변화. 만약에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원래 돼 있었던 녀석이었는데 빵 가격이 훅 떨어졌다라고 올라갈까요? 자, 빵 가격이 훅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산선이 어떤 식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얘가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빵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애가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만나는 점에서 선택을 하겠죠.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되면 당연히 소비량이 한 가지 재화만 줄어들까요? 두 가지 재화가 다 줄어들까요? 어떨 것 같아요? 두 가지 재화가 다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왜? 아니 빵 가격만 올라가고 고기 값은 그대로인데요? 그러면 고기 소비량은 왜 줄어드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 하면 말이죠. 이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생기는 효과가 있어요. 가격 변화 효과라고 하는데 가격 변화 효과는 사실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가격 변화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대체 효과라는 녀석과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 효과라는 얘기로 이 두 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가격 변화 효과가 나타나요. 자, 말 그대로 이제 빵 가격이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일단 첫 번째 대체 효과. 대체 효과는 뭐냐면 말이죠. 빵 가격이 올라갔죠. 빵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고기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뭐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절대적인 관점에서 말고 상대적으로 그냥 이 화폐라는 단위 말고 그냥 물물 교환을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빵 한 단위에 대비해서 교환할 수 있는 고기의 양이 줄어들었다. 아니 늘어나서 가격이 싸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빵의 가격의 변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대체 효과라는 건 이제 고기 입장에서 살펴봅니다. 고기가 상대적으로 싸졌다. 상대적으로 싸짐. 이걸 갖다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 대체 효과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항상 어떤 재화가 올라가면 다른 재화가 상대적으로 싸지는 이런 방향으로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수요량을 늘립니다. 수요량 늘림. 무슨 수요량? 고기의 수요량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대체 효과라고 하는 건 정말 정직한 녀석이에요. 다른 녀석이 비싸졌으니까 내가 반사적으로 굉장히 싸졌으니까 날 많이 사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대체 효과가 되는 거죠. 이해하기 아주 편합니다. 빵이 비싸졌어? 그럼 고기가 상대적으로 싸졌네. 고기는 더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대체 효과예요. 항상 수요량을 늘리는, 고기의 수요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 효과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소득 효과라는 건 뭐냐? 자, 빵이 비싸졌죠. 빵이 비싸졌으면 내 소득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빵값이 비싸지면서 내가 원래 벌고 있던 돈이 굉장히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벌던 이 화폐 단위로 하는 그 금액은 그대로지만 물가가 올라가면서 돈 가치 정말 돈 쓸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소득 효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이 빵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내가 느끼는 소득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고기를 더 많이 살까요? 덜 살까요? 덜 산다 이거죠. 아니 내가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데 고기를 더 사 먹을 수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왜 이렇게 고기에 막 환장한 사람처럼 사실 오늘 고기 먹고 왔어요. 자 내가 버는 돈이 줄어들었다. 버는 돈이 줄어들음. 돈이 감소했으니까 고기의 수요량이 고기가 정상제라면 줄어들게 돼요. 어머나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 대체 효과에 의해서 고기가 상대적으로 싸져서 더 산다고 했는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 내가 버는 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고기 수요량이 줄어든다. 어느 게 더 효과가 크냐에 따라서 고기의 수요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만 딱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항상 이 가격이 변화했을 때 효과는 두 가지를 다 봐줘야 돼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분석을 해서 누가 더 크기가 큰가, 그 크기가 큰 쪽에 따라서 고기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등제의 비밀이 조금 풀릴 것 같나요? 열등제라는 건 사실은 열등제라는 건 정의상 소득이 늘어났을 때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 그게 이제 열등제였죠. 그런데 그 밑에 깊은제라는 게 하나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깊은제는 열등제의 효과가 굉장히 큰 녀석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걸 갖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주냐? 방금 얘기한 이 소득 효과라는 녀석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열등제 중에서도, 열등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소득 효과만을 가지고 열등제인지 아닌지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얘가 아까 고기 수요량이 줄어든다 그랬는데 정상제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화면에서 그 동영상에서 한 2분 전으로 돌려보시면 제가 고기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정상제라면 고기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괜히 사족스럽게 앞에다 붙인 게 아니라 열등제라면 소득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버는 돈이 줄어들면 오히려 수요량을 늘리고 내가 버는 돈이 늘어나면 수요량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자체를 열등제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만 성립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요게 버는 돈이 줄어들었을 때 수요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 거, 요것만 성립해도 열등제라고 해요. 그런데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크기를 아예 다 비교를 해가지고 해서 소득 효과의 크기가 더 크다,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빵이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수요량이 갑자기 훅 줄어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깊은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득 효과의 크기가 더 크다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자,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하죠. 일단 소득 효과가 소득 증가 시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한다.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이게 바로 열등제입니다. 그리고 열등제인 거는 당연하고 열등제 중에서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효과 그리고 소득 효과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소득 효과의 크기가 더 크다. 이런 효과까지 같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키면 그게 바로 깊은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등제가 깊은제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방금 설명한 부분은 사실 117페이지부터 나오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파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자, 대체 효과라는 건 뭐라고요? 대체 효과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다른 재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변화하는 효과. 빵 가격이 올라가면 고기가 상대적으로 싸졌으니까 고기의 수요량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상제, 열등제, 모시기제 아무것도 상관없이 무슨 재화든지 무조건 다 대체 효과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소득 효과는 그 재화가 무슨 재화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소득 효과는 뭐냐? 빵의 가격이 변화함으로써, 빵의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내가 버는 돈이 줄어든 것, 실질적으로 버는 돈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 그걸 보고 소득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빵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버는 돈이 줄어들었고, 그때 고기의 수요량이 줄어들면 정상제, 고기의 수요량이 오히려 늘어나면 그거는 열등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가지 효과를 합쳐서 가격 변화 효과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거까지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117페이지에서 혹시 줄을 치신다고 한다면 거기 중간쯤에서 대체 효과라고 부른다라고 굵은 글씨가 보이시나요? 그 위에 쪽에 보게 되면요, 책 가격은 그대로인데 아이스크림의 가격만 떨어진다면 아이스크림이 상대적으로 더 싸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상대적으로 더 싸졌기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켜 대체 효과라고 한다. 이거는 예외 없이 전부 다 늘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죠. 더 많이 써, 더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없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소득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굵은 글씨 보이십니까? 그래프 밑에 한 5번째 줄쯤에 소득 효과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그 줄.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생긴 수요량의 변화를 소득 효과라고 부른다. 대신에 이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바로 열등제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가 정상제고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뭐 또 가격 효과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의 합이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대체 효과도 고기의 수요량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소득 효과라고 하는 녀석도 얘가 어떻게 되죠? 아니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네. 자, 하하하하. 자, 그래요.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방향을 열심히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요거는 사실은 가격이 변화했을 때 고기의 수요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게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각각의 방향만 잘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말로 써놓은 부분을 좀 볼까요? 118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 소득 효과의 경우에는 고려 대상이 되는 상품이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작용 방향이 달라진다. 이게 정상제냐 열등제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4-12라는 거에서 보는 것처럼 소득 효과가 아이스크림 수요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이스크림이 정상제의 성격을 갖는다는 뜻이다. 만약 어떤 상품이 열등제라면 실질 소득의 증가가 그 상품의 수요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열등제의 경우에는 가격 하락에서 나오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등제라고 하는 거 가격 효과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열등제 중에서도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훨씬 큰 그런 애들을 기푼제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대체 효과는 한 방향, 소득 효과는 여러 방향. 그 중에서도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 기푼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요까지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의 선택은 사실 끝이에요. 소비자의 선택은 무슨 얘기했냐면요. 무차별 곡선 처음에 나왔죠. 효용이 똑같아지는 점들을 이은 곡선. 무차별 곡선이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예산선 두 번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선이랑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곳에서 선택을 한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한계 대체율, 즉 MUY분의 MUX라는 게 시장에서 주어져 있는 가격의 비율인 PY분의 PX랑 같아지는 점에서 소비한다라는 게 본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변하거나 소득이 변화할 때 생기는 효과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효과라는 건 빵이 가격이 올라가면 고기가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고기 수요량이 늘어나는 쪽으로 항상 작용하는 그런 효과였고요. 소득 효과라고 하는 건 빵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니까 소득이 줄었어? 그러면 고기 좀 덜 사 먹어야지 라고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소득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열등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득 효과가 더 크다면, 대체 효과에 비해서 소득 효과가 더 크다면 그거는 오히려 빵 가격이 올라가는데 고기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로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고 기푼제라고 한다. 그거까지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남은 거는 정말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4.7에 나와 있죠. 여기는 몇 가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조금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더 좋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트워크 효과는 하나의 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효과를 합쳐서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요. 이름만 들어도 웬만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지금 정말 한 사람이 정말 개인적으로 합리성이 정말 그득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딱 예산선이랑 자기 무차별 곡선 뽑아가지고 딱 여기서 소비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효과를 갖다가 거기 유행효과, 속물효과 121페이지에 나와요. 121페이지 보시면 뭐 유행효과, 사실 유행효과라는 용어 잘 안 쓰긴 하는데 요거보다 영어로 더 많이 씁니다. 영어로 쓰면 이게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해서 사실은 그냥 밴드웨건 효과 이렇게 한글로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밴드웨건이 뭔가요? 뭘까요?
밴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는 그게 밴드죠. 웨건은 자동차죠. 즉 악대차 효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악대처럼 이렇게 막 앞에서 막 북치고 깽가리 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동네에서 애들 다 졸졸졸 쫓아가죠.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요 어떤 특정한 재화, 특히 뭐 이제 사치품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좀 있죠. 아니면 유행 타는 물건들. 누가 이렇게 갤럭시 노트 9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자, 갤럭시 노트 9을 샀어요. 유명인이. 짠, 좋다, 짱 좋지. 이렇게 광고하는 순간 사람들이 응? 저거 좋은가 봐. 나도 사봐야지 하면서 어떤 뭐 특정한 유명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야지 하면서 따라 사는 주로 이제 유행. 그래서 유행 효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유행하는 물건들 하는 물건 이런 거 남이 사니까 나도 산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밴드웨건 효과가 됩니다. 그럴듯한 것 같아요.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반에서 애들이 다 핸드폰인데 나만 없어. 어이씨 그럼 너도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보고 밴드웨건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생각했던 그 소비하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효과에 의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속물 효과. 또 뭐 속물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영어로는 스놉 이펙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스놉이 말 그대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속물이 아니야. 너네들 그거 다 쓰니? 아유 그럼 난 딴 거 쓸래. 이런 거죠. 한 마리 고귀한 백로처럼. 너무 사람들을 전부 갤럭시밖에 안 쓰는 것 같아. 그럼 나는 LG 거 한번 써볼까? 이런 효과죠. 아까 얘기했던 밴드웨건이랑 이제 반대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물 효과 그거 보시면 유명 브랜드의 로고만 보면 넋을 잃어버리는 소위 명품적이 점차 늘어난다고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뭐냐면요. 특히 속물 근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들이 감히 사지 못하는 값비싼 유명 브랜드에 집착하는 경향. 꼭 값비싼 거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거 말고 나는 나 자신만의 독특한 걸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너무 흰 차만 다 사니까 나는 빨간 차 사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속물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좀 반대되는 얘기죠. 남들 따라가는 거고 남들이랑 다른 거 선택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앞에서 열심히 설명했던 이런 것들이 안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트워크 효과 사실 재밌어요. 이런 거를 요즘 많이 연구를 하죠. 많이 연구를 하는데 또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심하다는 것. 그게 이제 좀 학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123페이지 보면 요약으로 해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정성 들여서 읽어보시면 대충 수업에서 다 커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4장 수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5장 기업과 생산기술, 그다음에 생산비용과 이윤극대화. 지금까지는 소비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생산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